서울의 심장부 가장 높은 빌딩에 스카이라운지를 통째로 빌린 하이페리온 인베스트먼트의 런칭 파티는 그 시작부터 전설이 될 조짐을 보였다. 대한민국 정재계를 움직이는 인물들이라면 모두 초대받았고 그들 대부분이 호기심과 약간의 경계심을 품고 이 자리에 참석했다. 하이페리온은 혜성처럼 나타난 투자 펀드였다. 그들의 자금 출처나 운용 방식은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지만 지난 6개월간 국제 금융시장에서 보여준 행보는 공격적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했다. 그들은 거대한 고래처럼 움직이며 굵직한 기업들의 지분을 조용히 그리고 무자비하게 삼켜왔다. 그리고 오늘 그 고래가 드디어 한국장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날이었다. 화려하게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 최고급 샴페인이 강물처럼 흘렀고 억 단위의 예술작품들이 벽을 장식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된 부와 권력의 과시였다. 이 떠들썩한 사교의 장 한가운데 천마그룹의 젊은 총수 강태준이 서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 재계 10위권 안에 드는 거대 기업을 이끄는 그야말로 왕좌에 앉은 남자였다. 짙은 네이비색의 맞춤 슈트는 그의 넓은 어깨와 단단한 체격을 더욱 돋보이게 했고 무심한 듯 빗어 넘긴 머리카락 아래 날카로운 눈은 파티장을 훑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곧 약혼녀가 될 유력 언론사 사주의 딸 민지수가 팔짱을 끼고 우아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이런 유령 펀드 파티에 꼭 참석해야 했어요. 시간 낭비 같아요, 태준 씨. 민지수가 입술을 삐죽이며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듯한 오만함이 묻어났다. 강태준은 샴페인 잔을 가볍게 흔들며 나른하게 대답했다. 적의 정체는 알아야지. 아무리 유령이라도 내 구역에서 저렇게 돈 냄새를 풍기고 다니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타고난 포식자의 여유가 넘쳤다. 그는 이 파티의 주인이 누구인지 대충 짐작하고 있었다. 최근 몇 달간 자신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던 그 세력이리라. 하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어차피 이 바닥에서 돈으로 천마그룹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없었다. 그는 단지 이 무례한 신참에게 선배로서의 위엄을 보여주기 위해 잠시 들른 것뿐이었다. 그의 시선이 파티장 입구로 향했다. 웅성거림이 커지고 있었다.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되었다. 파티장의 거대한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섰다. 순간 그토록 시끄럽던 라운지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여자는 칠흑 같은 어둠을 닮은 벨벳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등은 대담하게 파여 있었지만 그 어떤 노출보다도 그녀의 존재감 자체가 압도적이었다.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은 흑요석처럼 빛났고 붉은 입술은 완벽한 호를 그리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 어떤 보석도 걸치지 않았지만 그녀 자신이 가장 빛나는 보석이었다. 그녀의 뒤로 검은 슈트를 입은 경호원들과 수행원들이 그림자처럼 따랐다. 그녀가 단상으로 향하는 동안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강태준은 처음으로 샴페인 잔을 든 손을 멈췄다. 낯설지만 동시에 지독하게 익숙한 느낌이었다. 태준 씨, 저 여자 누구죠? 분위기가 장난 아니네요. 민지수가 약간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다. 강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의 뇌리가 하얗게 변했다. 5년 전 자신이 지독하게 경멸하며 내쫓았던 그 얼굴. 초라하고 눈물에 젖어 매달리던 그 여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분명 윤서연이었다. 아니, 지금은 그레이스 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여자였다. 그레이스 윤 하이페리온 인베스트먼트의 회장. 그녀가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다. 그녀는 눈부신 조명 속에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객석을 정확히는 객석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강태준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차갑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이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하이페리온의 서울 런칭 파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스카이 라운지 전체를 울릴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 강태준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불가능했다. 5년 전 그날 그는 그녀에게 불임이라는 낙인을 찍어 친정으로 쫓아냈다. 천마그룹의 안주인 자리는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자에게는 과분하다는 어머니왕. 여사의 뜻을 충실히 따른 결과였다. 그때의 윤소연은 순종적이고 그림자처럼 조용한 여자였다. 명문가의 딸이었지만 사랑 하나만 보고 시집와서 시어머니의 구박과 남편의 무관심을 꿋꿋이 견뎌냈다. 하지만 불임이라는 의사의 진단서는 모든 것을 끝장냈다. 강태준은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를 버렸다. 그녀는 그저 결함 있는 상품에 불과했으니까. 하이페리온은 미래에 투자합니다. 그레이스 윤의 목소리가 강태준의 상념을 깨뜨렸다. 우리는 낡은 관습이나 편견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가능성만을 보고 전진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하이페리온의 가장 중요한 미래, 우리의 유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녀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걸렸다. 강태준은 그 미소가 불길하다고 생각했다. 민지수가 그의 팔을 흔들었다. 태준 씨, 왜 그래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강태준은 그녀의 말을 듣지 못했다. 그의 모든 신경이 단상 위의 여자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5년 만에 나타난 전 부인. 그것도 이렇게 화려하고 강력한 모습으로.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복수하지만 무엇으로 돈 천마그룹에 비하면 저런 신생펀드는 어린애 장난 수준이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투자는 위험하다고. 하지만 진짜 위험은 눈앞의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오만에 갇혀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녀의 말이 칼날처럼 강태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마치 그에게 직접 하는 말 같았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감히 네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 여자는 자신을 화나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다. 그레이스 윤이 무대 뒤편을 향해 가볍게 손짓했다. 오늘 이 자리는 하이페리온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이자 저의 모든 것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파티장의 웅장한 문이 다시 한번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레드카펫이 깔린 것도 화려한 조명이 비추는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어떤 등장보다도 극적이었다. 작은 발걸음 소리들이 들려왔다. 하나 둘 셋,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다시 커졌다. 문이 완전히 열리고 아이들이 걸어 나왔다. 정확히 10명의 아이들이었다. 4~5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은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과 드레스를 맞춰 입고 있었다. 두 줄로 나란히 흐트러짐 없는 걸음걸이로 단상을 향해 걸어왔다. 파티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저게 뭐죠? 누군가 속삭였다. 퍼포먼스인가 요즘은 런칭 파티의 애들까지 동원하나. 강태준 역시 황당하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별쇼를 다 보는군. 애들까지 내세워서 동정이라도 사려는 건가. 그는 민지수에게 들릴 만큼 큰 소리로 비웃었다. 불임이라 쫓겨난 여자가 입양이라도 한 모양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아이들은 단상 아래에 멈춰서서 5명의 남자아이와 5명의 여자아이가 정확히 일렬로 섰다. 그리고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고개를 들어 객석을 바라보았다. 정확히는 강태준이 서 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표정은 아이답지 않게 침착하고 냉철했다. 그레이스 윤이 아이들 앞으로 걸어나와 그들 중 하나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숨길 수 없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저의 가장 위대한 투자이자 하이페리온의 미래를 이끌어갈 진정한 리더들. 저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라는 단어에 파티장이 술렁였다. 10명이라고 저 아이들이 전부 민지수조차 놀라서 입을 가렸다. 강태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는 여전히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다. 저 여자가 미친 게 틀림없었다. 불임인 여자가 어떻게 5년 만에 저렇게 큰 아이들을, 그것도 10명이나 데리고 나타난단 말인가. 그는 조롱의 말을 뱉으려다 숨을 멈췄다. 무언가 이상했다. 아주 이상했다. 그의 시선이 아이들의 얼굴에 고정되었다. 처음에는 너무 작아서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무대 앞쪽으로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다가갔다. 그리고 보았다. 가장 앞에 서 있던 남자아이의 날카로운 눈매, 그 옆에 여자아이의 오똑한 콧날, 그리고 다른 아이의 굳게 담은 입술. 그 모든 것은 강태준은 자신의 얼굴을 더듬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 아니, 거울이 아니었다. 어릴 적 앨범에서 보았던 자신의 유년 시절 모습이었다. 그의 피가 차갑게 식어 내렸다. 샴페인 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챙그랑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정적을 깼지만 아무도 그 소리에 신경 쓰지 않았다. 모든 이목이 강태준과 단상의 아이들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전부 강태준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무대 위의 아이들을, 그리고 단상에서 그를 내려다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는 윤서연을 번갈아 보았다. 전부 내 얼굴이잖아.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악에 찬 뒤늦은 깨달음의 비명이었다. 10개의 작은 거울이 그를 비웃고 있었다. 5년 전 자신이 결함 있다고 내버렸던 그 여자가 자신의 완벽한 복제품 10개를 데리고 돌아와 그의 왕국 정중앙에 서 있었다. 파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강태준의 마지막 절규와도 같은 중얼거림은 소란스러운 파티장 안에서도 놀랍도록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전부 내 얼굴이잖아. 그 순간 스카이 라운지를 가득 메웠던 음악이 멎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숨을 죽인 채 무대 위의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방금 유리잔을 깨뜨린 천마 그룹의 총수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선에는 노골적인 호기심과 경악,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스캔들에 대한 흥분이 뒤섞여 있었다. 민지수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강태준의 팔을 붙잡았다. 태준 씨,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저 아이들이 누군데요? 당신이랑 닮았다니 농담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떨렸지만 강태준은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단상 위에 그레이스 윤 아니 윤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분노와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배신감이 그의 속에서 들끓었다. 윤서연은 그 모든 시선을 마치 무대 위 배우가 스포트라이트를 즐기듯 여유롭게 받아내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경악을 확인하고는 만족스럽다는 듯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질문이 많으신 것 같군요. 특히 강태준 총수께서.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명백한 조롱이 담겨 있었다. 강태준은 이를 악물었다. 경호원들을 해치고 단상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먹잇감을 향해 돌진하는 맹수처럼 거칠었다. 하객들이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열었다. 그가 단상 바로 아래에 멈춰 서서 숨을 헐떡이며 그녀를 노려보았다. 윤서연,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저 애들은 대체 정체가 뭐야? 그의 고함에 파티장은 술렁이었다. 윤서연이라니, 하이페리온의 회장을 감히 본명으로 부르다니. 게다가 저토록 사적인 분노를 터뜨리다니.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 있다는 것을 모두가 직감했다. 윤서연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그를 내려다보았다. 5년 전 자신을 무릎 꿇게 했던 그 오만한 남자가 지금 자신의 발 아래에서 분노에 차 있었다. 강총수 예의를 지키시죠. 제 이름은 그레이스 윤입니다. 그녀가 싸늘하게 말했다. 그리고 제 아이들에게 무리하게, 일하게 소리 지르지 마세요. 보시다시피 제 자녀들입니다.
제가 5년간 온 정성을 다해 길러낸 하이페리온의 유산이죠. 그녀는 자녀들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다. 교진말마, 강태준이 포효했다. 네가 어떻게, 넌 불임이잖아. 그 말이 터져 나오는 순간 파티장은 두 번째 충격에 휩싸였다. 불임. 대한민국 최고 재벌 총수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는 너무나도 자극적이고 사적인 폭로였다. 사람들은 이제 이 드라마가 단순한 비즈니스 파티가 아니라 지독한 원한 관계가 얽힌 복수극의 서막임을 깨달았다. 윤서연의 눈이 가늘어졌다. 불임이라, 글쎄요. 그녀는 여전히 마이크를 놓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파티장 전체에 생중계되고 있었다. 수많은 기자들의 카메라가 쉴 새 없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5년 전 당신과 당신의 어머니가 꾸며낸 그 거짓 진단서 말이군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증거는 제 옆에 있습니다. 그녀는 10명의 아이들을 부드럽게 감쌌다. 아이들은 이 모든 소란 속에서도 놀랍도록 침착했다. 마치 수백 번은 연습한 것처럼 감정 없는 눈으로 자신들의 생물학적 아버지를 바라볼 뿐이었다. 당신이 불임이라고 버렸던 여자가 여기 당신의 얼굴을 완벽하게 빼닮은 10명의 아이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세상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강태준 씨, 강태준은 말문이 막혔다. 머릿속이 하얗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저 여자애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거짓 진단서 그럼 그때 그 진단은 아니 그럴 리가 없었다. 어머니인 왕 여사가 직접 챙긴 일이었다. 그는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려 애썼다. 헛소리 집어치워. 저 애들이 내 아이라는 증거 있어. 어디서 고아들을 데려와서 내 얼굴이랑 닮았다고 우기는 거야. 그의 발악에 가까운 외침에도 윤서연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녀는 수행 비서에게 손짓했다. 비서가 즉시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강태준에게 다가갔다. 강태준이 날카롭게 그것을 낚아챘다. 안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가 들어있었다. 10명의 아이들과 강태준의 유전자 샘플을 대조한 결과 부계 확률 99.9999%. 강태준의 손이 종이 조각처럼 떨렸다. 이것 또한 조작일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이성이 그리고 본능이 말하고 있었다. 저 아이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자신의 핏줄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불임인 여자가 그것도 자신의 아이를 10명이나 이제 무대에서 내려가 주시죠, 강총수. 윤서연이 차갑게 명령했다. 오늘은 제 파티이고 당신은 더 이상 환영받는 손님이 아닙니다. 아, 그리고 민지수 씨. 그녀의 시선이 얼어붙은 민지수에게 향했다. 파혼을 축하드립니다. 제 전 남편의 진짜 문제점을 알게 되셨으니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죠. 이것은 완벽한 공개 처형이었다. 강태준은 대한민국 상류층 전체가 보는 앞에서 전 부인에게 2번이나 버림받은 남자가 되었다. 한 번은 불임이라는 거짓 이유로, 또 한 번은 10명의 아이들이라는 충격적인 진실로. 그는 끓어오르는 사레이를 가까스로 억누르며 단상을 노려보았다. 후회하게 될 거야, 윤서연. 그는 그 말만 남기고 수치심과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을 한 채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파티장을 빠져나갔다. 민지수가 황급히 그를 뒤따랐지만 그녀의 얼굴에도 당혹감과 굴욕감이 서려 있었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파티장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걷잡을 수 없는 웅성거림으로 폭발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윤서연을 향해 질문을 퍼부었다. 회장님, 저 아이들이 정말 강태준 총수의 아이들입니까? 5년 전 이혼 사유가 정말 불임이었습니까? 어떻게 10명의 아이를 동시에 가질 수 있었던 겁니까? 그레이스 윤은 쏟아지는 질문 세례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단상에서 내려와 아이들을 한 줄로 세우고 그들의 손을 잡았다. 오늘 파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이페리온의 미래에 대한 제 대답은 보시다시피 이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의 질문을 허용하지 않고 수행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아이들과 함께 유유히 퇴장했다. 남은 것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인 하객들과 내일 아침 신문 한 면을 장식할 초대형 스캔들뿐이었다. 한편 파티장을 뛰쳐나온 강태준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고급스러운 대리석 벽에 금이 갔다. 시발! 욕설이 터져 나왔다. 민지수가 겁에 질려 그를 바라보았다. 태준 씨, 이게 다 사실이에요. 저 여자가 정말 태준 씨 애를 10명이나. 닥쳐. 강태준이 으르렁거렸다. 그는 지금 그 누구의 위로도 질문도 받고 싶지 않았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들었다. 윤서연, 5년 전 그토록 초라하게 쫓겨났던 여자가 감히 자신에게 이런 굴욕을 안겼다. 그것도 자신의 핏줄을 무기로 이용해서. 그는 즉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장 윤서연 그 여자에 대해 모든 걸 알아내. 지난 5년간 뭘 했는지, 어디서 저 애들을 데려왔는지, 자금 출처는 어딘지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어머니께 보고드려. 일이 터졌다고. 전화를 끄는 그의 눈은 살기로 번뜩였다. 그는 이것을 복수라고 받아들였다. 그리고 천마그룹의 방식대로 이 복수를 철저하게 짓밟아버릴 생각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한적한 전통 한옥저택. 천마그룹의 실질적인 지배자이자 강태준의 어머니인 왕 여사가 막 저녁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고 있었다. 우아한 자태로 찻잔을 들던 그녀에게 집사가 다급하게 다가와 휴대전화를 건넸다. 강태준의 비서실장에게서 온 전화였다. 왕 여사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전화를 받았다. 몇 마디 보고를 듣는 동안 그녀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찻잔을 내려놓는 그녀의 손길이 미세하게 떨렸다. 전화가 끊기고 왕 여사는 잠시 눈을 감았다. 윤서연이라.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5년 전 벌레 한 마리 죽이듯 간단히 처리했던 그 이름이었다. 그 천박한 것이 감히 내 아들의 발목을 잡으려 해. 그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불임인 줄 알았더니 10마리의 쥐새끼를 숨겨두고 있었단 말이지. 그녀는 즉시 자신의 수족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하이페리온인지 뭔지 하는 유령 회사의 자금줄을 추적해. 그리고 윤서연의 지난 5년간의 행적을 낱낱이 파헤쳐. 그 아이들이 정말 태준이의 씨인지도 다시 확인해. 만약 맞다면 그 아이들은 우리가 거어야지. 왕 여사에게 아이들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천마그룹의 혈통이었다. 만약 그 아이들이 정말 강태준의 퓨어 블러드라면 그 소유권은 당연히 천마그룹에 있어야 했다. 윤서연은 그저 그 혈통을 훔쳐간 도둑에 불과했다. 왕 여사는 5년 전보다 더 철저하게 그리고 더 무자비하게 윤서연을 짓밟을 준비를 시작했다. 거대한 두 세력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그날 밤 서울 한복판에서 그렇게 막을 올리고 있었다. 파티의 충격이 차에 가시지 않은 다음 날 새벽, 천마그룹 본사 펜트하우스 집무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찼다. 강태준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어젯밤 하이페리온 파티에서 촬영된 영상이 수십 개의 모니터에서 소리 없이 재생되고 있었다. 10명의 아이들, 자신의 얼굴을 한 그 조롱 가득한 복제품들. 그는 위스키 잔을 단숨에 비웠지만 불타는 알코올 기운도 머릿속을 잠재우지 못했다. 유전자 검사 보고서. 어젯밤 비서팀이 추가로 입수해 분석한 결과는 동일했다. 99.99% 의심할 여지 없는 그의 아이들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불임이라는 단어가 그의 뇌리를 망치처럼 때렸다. 5년 전 그가 윤서연을 내쫓기 위해 사용했던 그 단어. 그때 육중한 집무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왕 여사가 들어섰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완벽하게 머리를 올리고 기품 있는 실크 가운을 걸친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전날 밤의 폭풍을 짐작하게 했다. 그녀는 모니터 속의 아이들을 경멸스럽게 훑어보았다. 그래서 저 잡것들이 정말 내 씨라는 거냐. 강태준이 거칠게 잔을 내려놓았다. 어머니께서 꾸미신 일 아닙니까? 5년 전 저 여자가 불임이라고. 왕 여사는 아들의 분노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내가 속았더구나. 아니, 우리 모두가 그 교활한 여우에게 속은 게지. 감히 천마의 혈통을 훔쳐 달아날 생각을 하다니. 그녀는 훔쳤다는 단어에 힘을 주었다. 강태준은 그 말에 무언가 번뜩 떠오른 듯 했다. 훔쳤다. 그렇다, 그것밖에 설명이 되지 않았다. 그는 5년 전의 기억을 거칠게 더듬기 시작했다. 윤서연과 결혼하고 1년이 지나도록 아이 소식이 없자 왕 여사의 압박이 시작되었다. 그는 기억했다. 왕 여사의 손에 이끌려 마지못해 갔던 천마그룹 산하의 최고급 불임 클리닉. 기억은 자연스럽게 5년 전 그 차갑고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던 병원의 복도로 거슬러 올라갔다. 하지만 그 기억의 주인공은 강태준이 아니었다. 그것은 윤서연의 기억이었다. 5년 전 그날 그녀는 차가운 진료실 의자에 홀로 앉아 있었다. 늘 그랬듯이 남편 강태준은 바쁘다는 핑계로 동행하지 않았다. 오직 시어머니 왕 여사가 보낸 비서만이 감시하듯 뒤에 서 있을 뿐이었다. 의사는 그녀의 차트를 뒤적이며 마스크 너머로 몸이 건조하게 말했다. 유감입니다, 사모님. 검사 결과 원인은 사모님께 있습니다. 난소 기능 저하가 심각해서 자연 임신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그녀는 완벽한 아내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 가문의 명예도 자신의 꿈도. 오직 천마그룹의 후계자를 낳는 것만이 그녀의 존재 이유였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병원을 나왔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절망의 끝에서 아주 미세한 위화감이 고개를 들었다. 의사의 눈빛, 그녀의 눈을 피하던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그 불안한 시선. 그리고 왕 여사가 너무나도 신속하게 이혼 서류를 준비해왔다는 사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매끄럽게 그녀를 결함 있는 아내로 몰아가고 있었다. 윤서연은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몰래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 천마병원의 그 의사를 뒷조사했다. 며칠 뒤 그녀의 손에 2개의 보고서가 쥐어졌다. 하나는 그녀가 완벽하게 건강하며 임신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였다. 다른 하나는 그녀의 손을 떨리게 만든 충격적인 진실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천마병원의 간호사를 매수해 몰래 빼돌린 강태준의 진짜 검사 결과지였다. 중증의 희소정자증, 사실상 무정자증에 가까움. 원인은 강태준에게 있었다. 그는 천마그룹의 완벽한 후계자 강태준은 불임이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왕 여사는 아들의 치명적인 결함을 숨기기 위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조작했다. 그녀를 희생양으로 삼아 며느리에게 불임의 낙인을 찍어 내쫓고 아들에게는 정상이라는 거짓된 확신을 심어주려 한 것이다. 그들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그녀가 순순히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사라져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이다. 차가운 배신감과 뜨거운 분노가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날 밤 조용하고 순종적이던 윤서연은 죽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복수를 갈망하는 냉철한 전략가가 태어났다. 그녀는 쫓겨나기 전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생겼다. 그들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천마의 혈통을 훔치는 것. 그녀는 강태준이 결혼 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천마 생명공학 연구소의 극저온 저장고에
자신의 유전 물질을 보관해 두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오만함의 상징이자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녀는 이혼 도장이 찍히기 직전 마지막 밤 아내로서의 권한을 이용해 연구소 보안구역에 접근했다. 사방이 얼어붙은 듯한 질소 증기 속에서 그녀는 KTJ 0.061이라고 적힌 작은 용기들을 찾아냈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준비해온 특수 용기에 그것들을 옮겨 담았다. 강태준의 모든 것, 그의 유일한 미래를 훔쳐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왕 여사가 건넨 수표와 이혼 서류를 말없이 받아들고 대한민국을 떠났다. 빈손으로 쫓겨난 패배자가 아니라 가장 치명적인 무기를 손에 쥔 승리자로서 다시 현재 강태준의 집무실. 그는 5년 전 그날들을 떠올리며 치를 떨었다. 물론 그는 진실을 몰랐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정상이라고 믿었고 윤서연이 어떤 이유에선지 아마도 돈을 노리고 이혼 전에 자신의 샘플을 훔쳤다고 확신했다. 그는 어머니 왕 여사를 바라보았다. 그 여자가 감히 내 것을 훔쳤습니다. 왕 여사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렇다면 되찾아와야지. 내 손주들이다. 그 천한 계집의 손에서 자라게 둘 순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강태준은 즉시 천마그룹 법무팀 방패라고 불리는 최정계 변호사들을 호출했다. 잠시 후 슈트 차림의 변호사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집무실에 도열했다. 강태준이 모니터 속 아이들을 가리키며 명령했다. 저 아이들, 내 아이들이다. 당장 친권 및 양육권 소송 준비해. 저 여자는 내 유전자를 훔친 도둑이야. 아이들을 무기로 천마그룹을 협박하고 있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여자에게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는 걸 증명해. 법무팀장이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총수님, 하지만 상대방은 그레이스 윤입니다. 하이페리온의 자금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의 기록이 완벽합니다. 스위스와 미국에서 최고급 교육을 받으며 아이들을 양육한 기록만 있을 뿐 흠잡을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마른 침을 삼켰다. 유전자 절도라는 주장은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히려 총수님의 동의에 이루어진 시술이라고 주장할 경우 5년 전 불임을 이유로 이혼한 총수님의 도덕성이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이었다. 강태준의 얼굴이 경로로 일그러졌다. 불가능 천마그룹 법무팀에 불가능이란 단어가 있었나. 만들어서라도 가져와. 그 여자가 5년간 숨어 지내면서 깨끗하게만 살았을 리 없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흠집을 찾아내 하이페리온 자금줄도 추적해. 세무조사든 뭐든 압박할 수 있는 건 다 해. 그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변호사들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집무실에는 다시 강태준과 왕 여사만 남았다. 왕 여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법이 안 된다면 법 바깥의 방법을 써야지. 그 아이들은 반드시 천마의 호적에 올라야 한다. 그게 내 의무야, 태준아. 강태준은 대답 대신 모니터 속에서 자신과 똑 닮은 얼굴로 냉담하게 카메라를 응시하는 한 남자아이의 영상을 노려보았다.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소유물을 되찾아오기로 결심했다. 왕 여사의 분노는 거셌지만 그녀가 동원한 천마그룹의 막강한 정보팀은 며칠 만에 처참한 실패를 보고해야 했다. 그들이 마주한 것은 5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하게 구축된 철옹성이었다. 그레이스 윤이라는 인물은 5년 전 스위스의 한 프라이빗 뱅크에 거대한 자금과 함께 등장했다. 하지만 그 이전 윤서연의 흔적은 대한민국을 떠난 직후 완전히 증발해버렸다. 모든 기록이 지워졌습니다, 여사님. 정보팀장의 목소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출입국 기록은 있지만 그 이후의 행적은 수십 개의 유령 법인을 거치며 세탁되었습니다.
자금의 출처는 하이페리온입니다. 그들은 마치 이날을 대비라도 한 듯 지난 5년간 회장님의 모든 행적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완벽하게 보호해왔습니다. 왕 여사는 찻잔을 들었다. 그녀의 손은 이제 떨리지 않았다. 분노가 극에 달하면 오히려 차가워지는 그녀였다. 그렇다면 그 아이들은 어떻지? 출생 기록, 병원, 대리모라도 썼을 것 아니냐? 그녀는 윤서연이 10달 동안 10명의 아이를 배에 품을 수 없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그것 역시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 등지의 최고급 사설 클리닉에서 극비리에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기록은 고객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봉인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접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레이스 윤은 지난 5년간 완벽한 어머니였습니다. 아이들의 교육, 건강, 그 어떤 것에서도 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왕 여사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탕하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법이라 그녀가 차갑게 읊조렸다. 그 계집이 법으로 우리를 상대하겠다는 계지. 강태준 역시 마찬가지의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의 법무팀은 양육권 소송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결론을 내렸다. 총수님, 그레이스 윤은 아이들의 유일한 법적 보호자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우리가 확보했지만 그것이 친권을 주장할 근거가 되진 못합니다. 오히려 총수님께서 기증에 동의하셨다고 역공할 경우 5년 전 이혼 사유와 맞물려 여론은 최악으로 치달을 겁니다. 강태준은 서류를 집어던졌다. 그래서 내 자식들을 저 여자 손에 두고 구경만 하란 말인가 그 여자에게 복수할 기회만 주면서 그의 분노는 법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법 위에 군림해 왔기 때문이었다. 한편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그러나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그레이스 윤의 저택. 그곳은 왕 여사의 한옥 저택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거대한 통유리 창으로 햇살이 쏟아지는 넓은 서재 겸 교실에서 10명의 아이들이 조용히 각자의 태블릿을 보고 있었다. 아이들은 놀랍도록 침착했고 그들의 눈빛은 내 살빼기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깊었다. 그들은 단순한 복수의 도구가 아니었다. 윤서연은 지난 5년간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이 아이들을 창조했다. 그녀가 강태준에게서 훔친 것은 단순한 유전 물질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능성이었다. 그녀는 그 가능성을 10개의 다른 방식으로 배양했다. 그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생명공학 기술을 동원했다. 10명의 각기 다른 인종과 국적의 가장 건강하고 지적인 여성들을 선별해 대리모로 고용했다. 그들에게 최고의 환경을 제공하며 임신기간 내내 클래식 음악과 고급 언어 교육을 받게 했다. 이것은 생명 윤리에 대한 도전이자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형태의 창조였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녀는 그들에게 윤씨 성을 주었다. 강태준의 흔적은 그들의 얼굴에만 남겼을 뿐 서류상으로는 완벽히 그녀의 아이들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을 평범한 아이들로 키우지 않았다. 그들은 하이페리온의 후계자 10명의 군단으로 길러졌다. 윤진, 서연이 가장 앞에 앉은 강태준을 가장 노골적으로 닮은 남자아이를 불렀다. 천마그룹의 현재 주가 차트가 어제와 어떻게 다르지? 윤진이라 불린 아이가 태블릿에서 눈을 떼고 내 살배기답지 않은 또렷한 발음으로 대답했다. 어제 하이페리온 런칭 파티의 여파로 개장과 동시에 15% 급락했습니다, 어머니. 천마 바이오로직스의 주가 하락이 가장 큽니다. 강태준 총수의 리더십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오직 사실만을 전달할 뿐이었다. 조하. 그럼 수아. 그녀가 옆에 여자아이를 보았다. 우리가 천마 바이오로직스를 공격할 때 가장 취약한 고리는 어디일까? 수아는 맑은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들이 개발 중인 신약 TM051입니다. 임상 3상 데이터에 오류가 있다는 내부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공략하면 그들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질 겁니다. 10명의 아이들은 이미 각자의 분야에서 천재성을 보이고 있었다. 금융, 법률, 과학, 심지어 심리전까지. 윤서연은 그들에게 강태준을 향한 증오를 심어주지 않았다. 그 대신 그녀는 그들에게 진실을 가르쳤다. 자신들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어머니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아이들의 충성심은 세뇌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냉철한 이성으로 무장한 그들의 유일한 보호자인 어머니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였다. 강태준은 법적 대응이 막히자 결국 그가 가장 잘하는 방식, 즉 힘으로 밀어붙이기로 결심했다. 그는 아이들이 서울에서 가장 학비가 비싸고 보안이 철저하기로 유명한 베리타스 국제학교 유치부에 다닌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을 직접 만나야 했다. 저 교활한 여자가 아이들에게 무슨 세뇌를 시켰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값비싼 장난감과 과자들을 최고급 쇼핑백에 가득 담아 직접 차를 몰고 학교로 향했다. 그의 뒤로는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그림자처럼 따랐다. 그의 등장에 학교 정문이 술렁였다. 천마그룹의 강태준 총수가 직접 학교에 나타난 것이다. 학교장은 버선발로 뛰어나와 그를 맞이하려 했다. 강 총수님, 어쩐 일로? 내 아이들을 만나러 왔소. 지금 당장. 강태준은 학교장의 말을 잘랐다. 그의 오만한 태도에 학교장은 당황했지만 감히 그를 막을 순 없었다. 그가 교실로 향하려던 순간 그의 앞을 그림자처럼 막아서는 남자들이 있었다. 검은 슈트를 입은 귀에 이어피스를 꽂은 전문 경호원들이었다. 그들 중 리더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매의 남자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강태준 총수님, 면담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강태준은 어이가 없었다. 뭐 내 놈들이 뭔데 날 막아 여긴 학교야. 남자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저희는 하이페리온 소속 보안팀 이지스입니다. 저는 팀장 기태입니다. 그레이스 윤 회장님의 자녀들은 현재 회장님의 허가 없이는 그 누구와도 접촉할 수 없습니다. 특히 총수님과는 말입니다. 이 개새끼가. 강태준의 주먹이 날아가려던 순간 기태가 그의 팔목을 강철 같은 힘으로 붙잡았다. 강태준은 자신의 팔이 꺾일 듯한 악력에 신음했다. 폭력은 쓰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모든 것이 녹화되고 있습니다, 총수님. 기태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그때 마침 쉬는 시간이었는지 아이들이 교실에서 쏟아져 나왔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자신의 얼굴을 한 10명의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은 강태준과 기태의 대치 상황을 보았지만 놀라거나 울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멀찍이 서서 마치 흥미로운 연극을 보듯 이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팔을 뿌리치고 아이들을 향해 소리쳤다. 얘들아, 내가 너희 아빠다. 그는 준비해온 장난감 쇼핑백을 들어 보였다. 이것 봐라. 너희 주려고. 아이들은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경멸도 반가움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호기심뿐이었다. 가장 앞에 서 있던 윤진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두에게 똑똑히 들렸다. 우리의 아버지는 없습니다. 강태준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다. 뭐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물학적 기증자는 있지만 아버지는 없다고.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를 버린 사람이니까요. 윤지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른 아이들에게 고갯짓을 했다. 들어가자. 볼 거 없어. 10명의 아이들은 그 화려한 장난감 쇼핑백에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교실로 돌아갔다. 강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자신의 아이들에게, 그것도 고작 4살배기 꼬마들에게 완벽하게 거절당했다.
굴욕감에 그의 얼굴이 붉게 타올랐다. 기태가 마지막으로 예의를 갖춰 고개를 숙였다. 이만 돌아가 주시죠, 총수님. 아이들이 놀랍니다. 그 말은 강태준의 남은 이성을 끊어버리기에 충분했다. 그는 기태를 노려보며 으르렁거렸다. 좋아. 법으로 안 된다면 힘으로라도 내 것을 되찾겠어. 윤서연에게 전해.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국제학교에서의 굴욕적인 만남이 있은 지 정확히 사흘 뒤. 월요일 오전 9시 한국증권거래소가 문을 여는 순간 전쟁의 두 번째 포문이 열렸다. 이번 무대는 스카이 라운지나 학교 운동장이 아니었다. 수조 원의 돈이 1초 만에 재가되는 냉혹한 자본의 전쟁터, 바로 주식시장이었다. 하이페리온 인베스트먼트의 서울지사 거대한 스크린월이 설치된 트레이딩 룸은 차가운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그레이스 윤서연은 완벽하게 재단된 흰색 슈트를 입고 수십 명의 트레이더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장 높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개장과 동시에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그래프의 한 지점, 천마 바이오로직스에 고정되어 있었다. 어머니 모든 알고리즘이 준비되었습니다. 모니터 한 구석에 떠오른 화상 채팅창에서 저택에 남아있던 아들 윤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살배기 아이가 이런 대화에 참여한다는 것이 기괴하게 보일 수도 있었지만 하이페리온의 직원들에게는 일상이었다. 그들은 이미 이 10명의 아이들이 평범한 후계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시작해. 윤서연의 목소리는 짧고 단호했다. 그 명령과 동시에 하이페리온이 보유한 천문학적인 자금이 시장에 풀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매수 주문이 아니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매도 폭탄이었다. 천마 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을 단 1초 만에 하한가로 밀어 넣을 수 있는 그야말로 시장을 파괴하는 물량이었다. 동시에 하이페리온의 이름으로 주요 언론사와 금융감독기관에 한 통의 보고서가 발송되었다. 제목은 천마 바이오로직스 신약 TM 경우 일례 임상 3상 데이터 조작 가능성 및 치명적 부작용에 대한 분석. 그것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었다. 5년 전 윤서연 자신이 직접 작성했지만 강태준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던 바로 그 보고서의 완성본이었다. 그녀는 천마 바이오로직스가 자신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었음을 기억했다. 그녀가 결혼 후 유일하게 열정을 쏟았던 사업이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무관심 속에서도 밤을 새워가며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다. 그리고 그녀는 발견했었다. TM00안이 특정 유전자 변이를 가진 환자에게 치명적인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즉시 강태준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냉담했다. 고작 1%의 가능성 때문에 수천억 원의 투자를 포기하라고 당신 경영을 아는 거야. 아니면 그냥 가정주부로 남고 싶은 거야. 그는 그녀의 경고를 무시하고 임상 데이터를 조작해 신약 허가를 강행했다. 그녀가 쫓겨난 후 그 약은 천마그룹의 미래를 이끌 캐시카우로 화려하게 포장되었다. 이제 그녀가 그 포장을 찢어 밝힐 차례였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개장 1분 만에 천마 바이오로직스는 하한가를 기록했다. 패닉셀이 이어졌고 천마그룹 전체의 주가가 동반 하락하기 시작했다. 단 몇 분 만에 수천억 원이 공중으로 증발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윤서연은 매도 폭탄으로 주가를 바닥까지 끌어내린 후 더 거대한 자금을 투입해 휴지 조각이 된 주식들을 조용히 사들이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천마그룹 본사 비상 경영 회의실. 강태준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양육권 소송 관련 법무팀의 보고를 받으며 짜증을 내고 있었다. 그래서 내 자식들을 저 여자 손에서 뺏어올 방법이 아직도 없다는 건가? 그가 서류를 집어던지려던 순간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총수님, 지금 주식시장이. 재무담당 CFO가 사색이 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그의 손에 들린 태블릿에는 수직으로 낙하하는 붉은색 그래프가 떠 있었다.
강태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무슨 소란이야. 바이오 주가야 늘 변동성이 큰 법이지. 방어 매수 넣어. 그럴 수준이 아닙니다. CFO가 절규하듯 외쳤다. 바이오로직스가 하한갑니다. 그리고 하이페리온에서 TM 여공화 데이터 조작 관련 보고서를 터뜨렸습니다. 지금 시장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의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언론사의 확인 전화 투자자들의 항의 전화 그리고 금융당국의 조사 통보였다. 그제야 강태준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사라졌다. 그는 CFO에게서 태블릿을 낚아챘다. 하이페리온, 그 이름이 그의 눈을 찔렀다. 그리고 TM 저경월 데이터 조작. 5년 전 그가 윤서연의 앞에서 찢어버렸던 그 보고서의 제목이었다. 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렸다. 이 계집애가,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윤서연의 복수는 단순히 아이들을 데리고 나타나 자신을 망신 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을 되찾으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태준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으러 온 것이었다. 아이들은 그저 선전포고에 불과했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였다. 총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어 매수 자금이 전부 투입해 그룹의 모든 유동 자금을 끌어모아서라도 주가를 방어해 바이오로직스는 천마의 심장이야. 절대 뺏길 수 없어. 강태준이 포효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그것도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여자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시장은 냉정했다. 천마그룹이 수천억을 쏟아부어 주식을 사들이면 하이페리온은 그보다 2배 많은 물량을 시장에 쏟아부었다.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더 최악인 것은 하이페리온의 보고서가 너무나도 치밀하고 정확했다는 점이다. 윤서연은 5년간 이날을 위해 칼을 갈아왔다. 보고서에는 5년 전 조작된 데이터의 원본과 그 약으로 인해 원인 모를 심장마비로 사망한 임상 환자들의 기록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주가 조작이 아니라 살인에 대한 고발이었다. 천마그룹은 순식간에 돈에 눈이 멀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부도덕한 기업으로 낙인 찍혔다. 윤서연,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모니터를 향해 위스키 잔을 집어던졌다. 유리 파편이 튀었지만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지난 며칠간의 모든 사건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파티에서의 아이들 공개는 여론을 집중시키기 위한 쇼였고, 학교에서의 만남은 자신의 감정을 흔들기 위한 심리전이었다. 그리고 오늘 이 공격은 자신의 숨통을 끊기 위한 본게임이었다. 그는 즉시 왕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그 여자가 바이오로직스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5년 전 그 일까지 들춰냈습니다. 수학이 넘어 왕 여사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 천박한 것, 감히 태준아, 당장 그 아이들을 데려와야 한다. 저 여자를 무너뜨릴 유일한 협상 카드는 그 아이들 뿐이야. 강태준은 전화를 끊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어머니의 말은 틀렸다. 윤서연에게 아이들은 협상 카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군대였다. 그는 이제 법이나 여론 따위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방식대로 가장 폭력적이고 원시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오후 증시가 마감되었을 때 천마그룹은 하루 만에 시가총액의 3분의 1을 잃었다. 그리고 하이페리온 인베스트먼트는 천마 바이오로직스의 최대 주주로 등극하기 직전이었다. 윤서연은 차가운 눈으로 마감 시황을 지켜보았다. 팀장 기태. 그녀가 뒤에 서 있던 기태를 불렀다. 네, 회장님. 강태준이 움직일 거야. 법이 아니라 주먹으로. 아이들 경호를 2배로 강화해. 그리고 그것을 준비시켜.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기타에는 그녀의 의도를 알아챘다는 듯 짧게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모든 준비는 5년 전부터 끝나 있었습니다. 윤서연은 서울의 노을 지는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강태준, 당신은 아직 몰라. 당신이 5년 전 짓밟았던 것이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당신의 제국을 무너뜨릴 괴물이었다는 것을.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1막이 끝났을 뿐이었다. 천마 바이오로직스 사태로 강태준의 제국은 문자 그대로 불타고 있었다. 주간은 3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고 금융당국의 압수수색이 본사 로비에 들이닥쳤다. 그가 5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신약의 신화는 데이터 조작 스캔들이라는 오명과 함께 무너져 내렸다. 투자자들은 그를 사기꾼이라 불렀고 이사회는 긴급 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그의 펜트하우스 집무실은 이제 왕의 공간이 아니었다. 깨진 위스키 잔 파편이 카펫에 박혀 있었고 수십 개의 모니터는 절망적인 붉은색 그래프만을 띄우고 있었다. 강태준은 사흘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모습이었다. 충혈된 눈은 분노와 피로 그리고 생전 처음 느껴보는 두려움으로 이글거렸다. 그는 법무팀과 재무팀의 모든 전화를 무시했다. 그에게는 이제 법이나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그 여자 윤서연을 파괴해야만 했다. 그는 더 이상 천마그룹의 총수로서 행동하지 않았다. 그는 어둠 속에 숨어있던 자신의 또 다른 얼굴 왕 여사가 문제 해결을 위해 동원하던 그 방법을 쓰기로 결심했다. 그는 비서실장이 아닌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 전에 상대방이 받았다. 최 실장, 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감정도 읽히지 않는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 총수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 실장은 왕 여사의 수족으로 천마그룹의 그림자 일을 처리하는 자였다. 그 여자 윤서연, 그리고 하이페리온, 전부 멈춰 세워. 강태준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다.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않는다. 그 여자가 감히 내 영역을 침범했어. 대가를 치르게 해. 그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지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한 공감대가 있었다. 최 실장은 잠시 침묵했다. 하이페리온은 보통 상대가 아닙니다. 런칭 파티 이후 저희가 몇 번 접근을 시도했지만 이지스르라고 불리는 저들의 보안팀 수준이 상상 이상입니다. 그래서 못하겠다는 건가? 강태준이 으르렁거렸다. 아닙니다. 쥐도 구석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입니다. 하지만 고양이가 아니라 호랑이를 상대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 호랑이의 목을 부러뜨려. 당장 강태준은 전화를 끊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최 실장이 곧 하이페리온의 다른 사업에 문제를 일으킬 것임을 알았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들은 최종 목표인 윤서연 본인을 노릴 것이었다. 그는 그것을 승인했다. 아니, 명령했다. 그의 행동은 즉시 윤서연에게 보고되었다. 하이페리온의 보안 지휘실. 그레이스 윤의 저택 지하 벙커에 위치한 이곳은 웬만한 국가 정보기관의 상황실보다 더 정교했다. 수십 개의 스크린이 서울 전역의 CCTV와 위성정보 그리고 강태준의 집무실 도청 내용을 실시간으로 띄우고 있었다. 강태준이 최 실장에게 연락했습니다. 기태가 무미건조하게 보고했다. 예상대로입니다, 회장님. 그들은 법적 대응이 불가능해지자 가장 원시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윤서연은 체스판에 말을 옮기듯 서울 지도 위에 표시된 천마의 마크를 하나씩 손으로 쓸어내렸다. 그는 자신이 쥐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그는 쥐덫에 걸린 줄도 모르고 발악하는 곰일 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최 실장의 다음 움직임은 하이페리온의 다른 투자처를 방해하겠지. 우리의 자금줄을 흔들 수 있다고 믿을 테니까. 그녀의 예측은 정확했다. 며칠 뒤 하이페리온이 인천자유 경제구역에서 추진 중이던
대규모 물류 허브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다. 지역 폭력 조직이 현장 인부들을 위협하고 파트너세 익명의 협박 편지가 날아들었다. 전형적인 천마그룹, 아니 왕여사의 방식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들이 위협하고 있는 파트너사는 이미 3개월 전 하이페리온에 인수된 위장 계열사였으며 현장을 위협하던 폭력 조직원들은 다음 날 아침 자신들의 비리 장부와 함께 경찰서에 연행되었다. 모든 것이 윤서연의 손바닥 아니었다. 그녀는 최 실장이 뿌린 미끼들을 하나씩 역으로 물어 그들의 손발을 조용히 잘라내고 있었다. 강태준은 초조해졌다. 그의 그림자가 통하지 않았다. 최 실장의 보고는 절망적이었다. 총수님, 그 여자는 모든 것을 알고 움직입니다. 마치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꿰뚫어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가가 아닙니다. 닥쳐. 강태준은 이성을 잃었다. 그럼 본체를 쳐, 그 여자를 직접 쳐, 사고든 재해든 상관없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 이것은 명백한 살인 교사였다. 왕 여사조차 아들의 광기에 놀라 그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그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기관차였다. 이 명령 역시 실시간으로 윤서연에게 전달되었다. 기태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어졌다. 회장님, 그가 선을 넘었습니다. 아이들의 경호를 최고 등급으로 올리고 회장님께서는 당분간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하셔야 합니다. 윤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5년 전 그들이 자신에게 했던 짓이 떠올랐다. 불임이라는 낙인 굴욕적인 이혼, 그리고 빈손으로 쫓겨나던 그 겨울밤. 그때도 그들은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아니, 기태, 일정을 취소하는 게 아니야. 그녀가 눈을 떴다. 그 눈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일정을 더 만들어야지. 내가 미끼가 되겠어. 회장님, 위험합니다. 기태가 반박했다. 그는 5년 전 작전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 윤서연이 거두어준 은혜를 기억했다. 그녀는 단순한 고용주가 아니라 그의 목숨이자 명예였다. 강태준은 내가 두려움에 떨며 숨을 거라고 생각하겠지. 그는 평생 그렇게 남을 짓밟아 왔으니까. 하지만 난 숨지 않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에게 가장 확실한 증거를 선물해야지. 그가 빠져나갈 수 없는 덧 말이야. 그가 직접 살인 미수라는 덫에 걸려들도록 준비해. 내일 오전 인천 물류 허브 현장에 직접 시찰을 가겠다고 언론에 공표해. 하지만 회장님, 이건 명령이야. 기태. 당신의 이지스대응, 이제교회 가치가 세계 최고라는 걸 증명할 기회이기도 하고.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걸렸다. 그것은 사냥을 앞둔 포식자의 미소였다. 다음 날 그레이스 윤 회장이 대규모 경호팀 없이 소수의 인원만 대동하고 인천 현장을 방문한다는 기사가 떴다. 강태준과 최 실장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었다. 그들은 윤서연이 자신들의 방해 공작을 뚫고 승리를 과시하기 위해 온다고 생각했다. 오만한 여자.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최 실장은 마지막 카드를 준비했다. 현장으로 가는 길목 영종대교 위에서 사고를 위장한 공격을 감행하기로 했다. 거대한 덤프트럭이 브레이크 파열을 가장해 그녀의 차량을 들이받아 바다로 추락시킨다는 고전적이지만 확실한 방법이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이른 아침 영종대교. 윤서연이 탑승한 방탄 마이바흐 세단이 안개 속을 케이팝처럼 질주했다. 기태가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 조수석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경호원이 탑승했다. 그리고 그들 앞뒤로 평범한 승용차로 위장한 이지스의 차량들이 보이지 않는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다. 예상 지점에 접근합니다. 기태가 낮게 말했다. 윤서연은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도 오고 있겠지. 바로 그 순간 룸미러로 거대한 형체가 보였다.
빗길을 아랑곳하지 않고 질주해오는 25톤 덤프트럭이었다. 트럭은 경고도 없이 굉음을 내며 그들의 차량을 향해 돌진했다. 충격 대비 기태가 외치는 동시에 덤프트럭이 마이바흐의 후미를 맹렬하게 들이받았다. 쾅 하는 금속성 파열음과 함께 차량이 휘청거렸다. 방탄 차량이었기에 망정이지 일반 차량이었다면 이미 종이장처럼 구겨졌을 것이다. 하지만 트럭은 멈추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충격을 가하며 그들을 다리, 난간으로 밀어붙였다. 트럭 운전사의 눈에는 살기가 번뜩였다. 그는 최 실장에게서 거액을 받고 이 일을 처리하기로 하는 전문가였다. 그는 이 세단이 생각보다 단단하다는 것에 당황했지만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가속 페달을 더 깊게 밟았다. 세단이 난간에 부딪히기 직전이었다. 지금 마을 기태가 무정의에 외쳤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들 앞에서 안개등을 켜고 달리던 평범한 SUV가 급제동하며 트럭의 앞을 가로막았다. 동시에 뒤따르던 또 다른 세단이 트럭의 옆구리를 들이받았다. 덤프트럭은 좌우와 앞이 완벽하게 봉쇄되었다. 덤프트럭 운전사가 당황한 사이 기타에는 놀라운 운전 솜씨로 차량을 180도 회전시켜 오히려 트럭의 운전석 쪽을 마주 보았다. 칠흑 같은 방탄유리 너머로 윤서연의 차가운 눈이 그를 겨누고 있었다. 이지스의 검은 슈트 요원들이 순식간에 차량에서 내려 트럭을 포위했다. 그들은 총을 겨누는 대신 소형 폭탄을 트럭의 타이어에 부착해 터뜨렸다. 트럭은 완전히 무력화되었다. 요원들이 트럭의 문을 강제로 열고 격렬하게 저항하는 운전사를 끌어내 바닥에 제압했다. 모든 것이 단 1분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기태가 뒷좌석에 문을 열었다. 윤서연은 조금도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빗속을 우산도 없이 걸어가 바닥에 엎드려 있는 운전사 앞에 섰다. 누가 시켰지? 그녀의 목소리는 비보다 차가웠다. 운전사가 침을 뱉으며 욕설을 퍼부었다. 윤서연은 그를 경멸하듯 내려다보았다. 기태가 다가와 태블릿을 내밀었다. 회장님, 운전사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그리고 최 실장의 계좌에서 이 재계로 입금된 내역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트럭의 블랙박스와 우리가 설치한 도청 장치에도 모든 것이 녹음되었습니다. 윤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운전석에 몸을 숙였다. 강태준에게 전해 5년 전엔 내가 네 발밑에 있었지만 그녀가 남자의 멱살을 잡고 속삭였다. 오늘은 네가 내 발밑에 있다고. 그리고 이건 네 주인을 위한 나의 마지막 선물이야. 그녀는 선물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다. 그녀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대신 확보한 모든 증거 통화, 녹음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살인을 시도하는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조용히 저장했다. 강태준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가장 치명적인 증거였다. 덫은 완벽하게 작동했고 사냥감은 제 발로 걸어 들어와 목이 졸린 셈이었다. 영종대교에서의 끔찍한 사고는 성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소식은 강태준에게 더욱 끔찍한 공포로 되돌아왔다. 최 실장과 덤프트럭 운전사는 그 자리에서 하이페리온의 보안팀 이지스위에게 제압된 후 감쪽같이 사라졌다. 경찰에 신고되지도 않았고 언론에 보도되지도 않았다. 그들의 생사조차 알 수 없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펜트하우스 집무실에 스스로를 감금했다. 그는 이제 왕이 아니었다. 사냥감이 된 곰이었다. 윤서연은 그를 죽일 수 있는 완벽한 증거 살인교사 녹취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현장 영상을 손에 쥐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칼을 쓰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칼날을 그의 목에 겨누고 그가 공포 속에서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어떤 금융위기보다, 그 어떤 주가 폭락보다 이 기다림이 더 지독했다. 그는 잠을 잘 수 없었다. 모든 소리가 자신을 잡으러 오는 검찰의 발소리처럼 들렸다.
며칠 만에 그의 얼굴은 수척해졌고 눈에는 광기 어린 편집증이 서렸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졌다는 것을, 그것도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방식인 전략으로 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그때 집무실 문이 열리고 왕 여사가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 역시 피곤함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멍청한 놈. 그녀의 목소리가 펜트하우스를 울렸다. 고작 계집 하나를 처리하지 못해서 이 모든 것을 망쳐 네가 저지른 트럭 놀이 때문에 이제 우린 그년의 소나귀에 노란하게 생겼다. 강태준이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어머니의 그림자도 그 여자에겐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린 끝입니다. 끝. 왕 여사가 차갑게 웃었다. 천마그룹이 이렇게 무너질 것 같으냐? 아직 방법은 있어. 그녀의 눈이 아들의 눈을 똑바로 꿰뚫었다. 그 여자가 아무리 독해도 어미는 어미다. 왕 여사가 말했다. 그 10명의 아이들, 그년이 5년간 공들여 키운 그 새끼들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협상 카드다. 강태준은 어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협상 카드라니요. 그 아이들은 이미 너를 거부했지. 내 멍청한 장난감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 그건 내 방식이 틀렸다는 거다. 왕 여사는 아들의 실패를 정확히 짚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장난감이 아니야. 진실이지. 아니, 우리가 만들어낸 진실이다. 그녀는 새로운 전략을 세우고 있었다. 힘이 아닌 감성을 이용한 교란 작전이었다. 강태준은 어머니의 계획을 듣고 처음으로 이성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래, 힘으로 안 된다면 감성으로 흔들어야 했다. 윤서연이 아이들에게 자신을 생물학적 기증자라고 가르쳤다면 자신은 그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다. 그가 믿는 방식대로 그는 윤서연이 아이들의 보안에 얼마나 집착하는지 알았다. 학교는 이지스트 팀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이들의 일과를 샅샅이 뒤졌고 빈틈을 찾아냈다. 매주 수요일 오후 아이들은 학교가 아닌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사립수목원에서 소수의 교사와 함께 생태학 야외 수업을 받는다는 정보였다. 그것은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곳이었지만 천마그룹의 총수에게는 예외였다. 그는 수목원 원장에게 조용한 기부를 약속하고 그날 그 시간 그 장소에 우연히 방문할 허가를 얻어냈다. 이번에는 경호원도 검은 세단도 없었다. 그는 값비싼 명품 대신 평범하지만 고급스러운 캐주얼 차림을 했다. 그가 준비한 선물도 달랐다. 장난감 슈퍼카나 로봇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어릴 적 사진이 담긴 앨범과 그가 직접 썼다고 주장하는 편지들을 준비했다. 그는 아이들이 아무리 조숙해도 결국은 네 살배기이며 아버지의 부재에 대한 그리움을 가질 것이라 확신했다. 윤서연이 주지 못하는 것, 그것을 자신이 채워주겠다는 계산이었다. 수요일 오후 안개가 옅게 낀 수목원. 아이들은 작은 연못께 옹기종기 모여 앉아 수생식물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들의 곁에는 2명의 가정교사와 기태가 아닌 이지스의 평범한 경호원 2명뿐이었다. 강태준은 그 모습을 보고 심호흡을 했다. 그는 연극배우처럼 가장 슬프고도 다정한 표정을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갔다. 얘들아.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은 듯 떨렸다. 아이들과 교사들, 경호원들이 동시에 그를 돌아보았다. 경호원들이 급히 아이들을 막아서려 했지만 강태준이 손을 들며 외쳤다. 제발 5분만. 난 아무것도 해치지 않아. 그냥 내 아이들을 보고 싶었을 뿐이야. 그의 영예는 완벽에 가까웠다. 경호원들은 당황했다. 저 사람은 분명 회장님의 적이었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그저 아이들을 그리워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망설이는 사이 강태준은 아이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 10명의 아이들은 놀라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조용히 일어나 자신들의 기증자를 관찰했다. 알아, 너희 어머니가 나에 대해 나쁜 말을 많이 했겠지. 강태준은 준비해온 앨범을 펼쳐 보였다. 거기에는 강태준의 유치원 시절 사진, 그가 아버지, 지금은 고인이 된 와 함께 낚시하는 사진 등이 담겨 있었다. 봐, 나도 너희만 할 때가 있었어. 나도 아버지가 있었고, 나도 너희에게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었다. 그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어른들의 사정 때문에 너희를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난 정말 너희를 사랑한다. 그는 사랑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다. 너희 어머니는 강한 분이지만 혼자서 너희 열을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겠어. 아빠가 도와주게 해다오. 이 값비싼 선물들. 그는 자신이 가져온 쇼핑백, 이번에는 교육용 태블릿과 전집 같은 것들이었다. 을 가리켰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되어주겠다는 거야. 그의 호소는 절절했다. 심지어 교사들의 눈시울마저 붉어졌다. 하지만 아이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끼리 짧은 시선을 교환하더니 언제나처럼 윤진이가 앞으로 나섰다. 윤진은 강태준이 내민 앨범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강태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당신의 유년 시절 앨범이군요. 그의 목소리는 내 살배기의 것이 아니었다. 데이터 분석입니다. 어머니께서는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할 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하셨습니다. 강태준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뭐라고 데이터? 당신은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감성적 유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거는 이 낡은 사진첩과 검증되지 않은 당신의 사랑이라는 단어뿐입니다. 윤진의 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강태준의 얼굴 근육이 경련했다. 그때 조용히 있던 수아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그녀는 강태준의 손에 들린 편지 봉투를 가리켰다. 그 편지들 저희에게 주시겠어요? 강태준의 얼굴에 순간 화색이 돌았다. 드디어 이 아이들의 감성을 자극한 것일까? 그는 황급히 편지들을 수에게 건넸다. 수아는 편지를 받자마자 봉투를 뜯지도 않고 그것을 들고 연못가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편지들을 연못에 던져버렸다. 안 돼. 강태준이 소리쳤지만 편지들은 이미 젖어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강태준이 수에게 달려가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네가 감히 무슨 짓을... 손대지 마세요. 경호원들이 그를 떼어놓았다. 수아는 조금도 울지 않고 오히려 분노로 일그러진 강태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수아가 또렷하게 말했다. 당신은 우리 어머니를 불임이라고 거짓말하고 버렸어요. 그리고 아이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5일 전 영종대교에서 덤프트럭으로 우리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강태준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이들이 알고 있었다. 영종대교 사건까지. 윤서연이 그 독한 여자가 이 어린아이들에게 그 끔찍한 사실까지 전부 공유했다는 말인가. 어떻게 아냐고요? 윤진이 대신 대답했다. 우리는 하이페리온의 후계자입니다. 우리는 모든 정보를 공유받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군대입니다. 그는 강태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아버지는 가족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가족을 죽이려 했습니다. 윤진의 작은 입에서 나온 말은 그 어떤 법정의 판결보다 무거웠다. 우리의 아버지는 어머니가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지에 당신은 없습니다. 당신은 유전 물질을 제공한 기증자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10명의 아이들이 그를 둘러쌌다. 그들의 눈에는 경멸이나 증오가 아니었다. 그것은 무관심이었다. 이미 판결이 끝난 사안에 대한 냉담함이었다. 돌아가세요. 윤진이 말했다.
당신은 우리 어머니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대도 되지 못합니다. 강태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완벽한 패배였다. 돈으로도 힘으로도 그리고 마지막 남은 감성으로도 그는 이 아이들을 얻을 수 없었다. 없었다. 그가 5년 전 버렸던 것은 단순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미래, 자신의 핏줄, 그리고 자신의 구원 가능성까지 모두 버렸던 것이다. 아이들은 그에게 등을 돌리고 젖은 편지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은 채 다시 수생식물 관찰을 시작했다. 그 고요한 거절은 그 어떤 폭력보다도 강태준을 철저하게 파괴했다. 수목원에서 돌아온 강태준은 살아있는 시체와도 같았다. 분노나 굴욕을 넘어선 영혼이 완전히 부서져 내린 자의 텅 빈 눈을 하고 있었다. 그는 펜트하우스 집무실의 가장 깊은 소파에 몸을 묻은 채 반쯤 비워진 위스키 병만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돈, 힘, 그리고 감성.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썼지만 돌아온 것은 자신의 아이들에게 받은 기증자라는 냉혹한 낙인이었다. 그의 제국은 이미 반쯤 불타버렸다. 천마 바이오로직스는 거래 정지 직전이었고 금융당국의 조사는 턱 밑까지 차올랐다. 영종대교의 사고 증거는 윤서연의 손에 쥐어진 시한폭탄이 되어 그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왕좌에 앉은 포식자가 아니었다. 덫에 걸려 피를 흘리며 사냥꾼의 마지막 처분만을 기다리는 짐승에 불과했다. 왕여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아들의 처참한 실패를 보고받고 난생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윤서연은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범위 밖의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집무실로 들어왔지만 평소처럼 호통을 치는 대신 말없이 창밖에 무너지는 서울 야경을 바라볼 뿐이었다. 모자 사이에는 지옥 같은 침묵만이 흘렀다. 바로 그때였다. 집무실의 대형 스크린 월이 일제히 긴급 속보로 바뀌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JBC 방송국의 메인 뉴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화면에 등장했다. 속보입니다. 오늘 저녁 JBC는 천마그룹의 도덕성에 대한 중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단독 보도를 입수했습니다. 이는 5년 전 강태준 총수의 이혼과 관련된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강태준의 굳어있던 눈동자가 처음으로 스크린을 향했다. 왕여사 역시 불길한 예감에 몸을 돌렸다. 앵커의 목소리가 집무실을 가득 채웠다. 저희 JBC는 하이페리온 인베스트먼트의 그레이스 윤, 즉 5년 전 강태준 총수의 전 부인이었던 윤서연 씨가 이혼 당시 불임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 사실과 다름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두 개의 의료 기록이 나란히 띄워졌다. 하나는 5년 전 천마병원에서 발급된 윤서연의 난소기능 저하 진단서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JBC가 해외 유전자 검사기관에서 입수했다는 또 다른 보고서가 공개되었다. 하지만 저희가 확보한 이 자료는 충격적이게도 5년 전 불임의 원인이 윤서연 씨가 아닌 앵커는 잠시 숨을 골랐다. 강태준 총수 본인에게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확대되며 강태준의 이름이 적힌 검사 결과지의 한 항목이 클로즈업되었다. 진단명 중증의 희소정자증, 사실상 무정자증에 가까우며 자연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강태준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그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오직 어머니와 그만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혹은 그조차 속았던 치부가 만천에 공개되었다. 거짓말, 저건 조작이야. 그가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앵커는 멈추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진단서 조작이며 왕여사 주도해 아들의 결함을 숨기고 며느리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여 이혼을 강행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뉴스는 잔인했다. 그들은 5년 전 윤서연이 쫓겨나던 날의 초라한 모습과
현재 하이페리온 파티에서 10명의 아이들과 함께 서 있던 당당한 모습을 교차 편집했다. 여론은 이 순간 완전히 뒤집혔다. 불임이라 버렸는데 10명의 아이들. 이 자극적인 헤드라인은 이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자신이 불임인 것을 숨기고 아내를 버렸는데 5년 후 아내는 기적을 만들었다. 윤서연은 복수의 화신이 아니라 가부장적 폭력에 맞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한 영웅이 되었다. 반면 강태준과 왕 여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열하고 부도덕한 모자가 되었다. 천마그룹의 주식은 시간 외에 거래에서조차 폭락을 거듭했다. 이것이 윤서연의 두 번째 공격이었다. 금융과 폭력 감성에 이어 그녀는 이제 명분과 도덕성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그들의 심장을 꿰뚫었다. 내가 이 모든 걸 망쳤어. 왕 여사가 처음으로 아들을 향해 물건을 집어던졌다. 고급 크리스털 잿더리가 강태준의 발치에서 산산조각 났다. 고작 그 계집 하나를 그년이 감히 내 아들의 씨를 훔쳐갔을 때 내가 먼저 그년의 목을 쳤어야 했는데 그녀는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보다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사실에 더욱 분노했다. 강태준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남성성, 자신의 존재 이유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 그는 천마의 후계자였다. 하지만 후계자를 낳을 수 없는 반쪽짜리 후계자였다. 그리고 이제 온 세상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때 집무실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노크도 없었다. 그의 약혼녀 민지수였다. 그녀는 런칭 파티 때의 당황한 모습이 아니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얼굴로 그녀의 아버지인 JBC 방송국의 민 회장과 함께 들어섰다. 강태준은 자신을 공격한 방송사의 회장이 예비 장인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민지수 씨, 이게 다 무슨 JBC가 감히 어떻게... 강태준이 말을 더듬었다. 민지수는 그를 경멸하듯 바라보았다. 정정하죠, 강태준 씨. JBC가 감히 진실을 보도한 겁니다. 그녀는 손에 끼고 있던 거대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빼서 테이블 위에 던졌다. 쨍하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우리 가문은 당신 같은 사기꾼 부림 그리고 살인 교사범과 엮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강태준의 눈이 커졌다. 살인교사, 당신 어디까지 아는 거야? 그레이스 윤이 모든 것을 제보했습니다. 민 회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영종대교의 트럭기사 최 실장의 계좌 내역 그리고 총수와의 통화 녹음까지. 우리는 아직 그것을 보도하지 않았지. 왜인지 아나. 민 회장은 강태준을 동정심 없이 바라보았다. 천마와의 정략 결혼은 이제 우리 가문의 득이 아니라 독이 되었기 때문일세. 내 딸을 불임인 남자와 결혼시켜 후계자도 못 볼 뻔했어. 그것도 모자라 살인 미수범의 아내로 만들 셈이었나. 민 회장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파혼은 당연한 절차고 JBC는 내일부터 천마그룹의 모든 비리를 남김없이 파헤칠 걸세. 이건 우리 언론사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니까 이것은 완벽한 사형 선고였다. 그의 유일한 우군이자 방패막이 되어줄 것이라 믿었던 예비처가 대한민국 최대의 언론사가 그에게 등을 돌린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윤서연과 함께 그의 등을 찌르는 칼이 되었다. 왕 여사조차 이 상황에는 입을 다물었다. 언론까지 적으로 돌린 이상 천마는 고립된 섬이었다. 민지수와 민 회장은 더 이상 볼 일이 없다는 듯 차갑게 돌아섰다. 텅 빈 집무실. 강태준은 바닥에 떨어진 파혼 반지를 주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손 안에서 으스러뜨렸다. 하하하, 전부 가져갔어. 내 돈, 내 명예, 그리고 내 아이들까지. 이제 남은 게 없군. 그의 웃음소리가 절망적인 울음소리처럼 변해갈 때쯤
서울 외곽의 저택 윤서연은 자신의 서재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JBC의 파혼 속보가 스크린에 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다. 기태가 조용히 다가와 보고했다. JBC가 예상대로 움직였습니다. 이제 강태준의 마지막 남은 정치적 방어막도 사라졌습니다. 윤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틀렸어. 그녀가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복수심이 아닌 차가운 정의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아직 책임을 지지 않았어. 그가 5년 전 내게 했던 짓, 그리고 지난 몇 주간 나에게 하려 했던 짓에 대한 법적 책임 말이야. 그녀의 시선이 벽에 걸린 달력 천마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예정된 날짜에 머물렀다. 이제 마지막 장을 준비해 기태. 그가 앉아있는 그 왕좌에서 그를 합법적으로 끌어내릴 시간이야. 그녀의 복수는 파괴가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한 재건축이었다. 썩어빠진 기둥 강태준과 왕여사를 뽑아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것.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목표였다. 천마그룹 본사 1층의 대강당은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패배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긴급 주주총회였다. 강태준과 왕여사가 자신들의 몰락을 막기 위해 소집한 마지막 발악이었다. 수백 명의 주주 채권단 그리고 이사회 임원들이 착잡하고 불안한 표정으로 자리를 메우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지난 몇 주간의 주가 폭락으로 인한 손실과 그룹의 미래에 대한 절망감이 역력했다. 단상 위에 선 강태준은 유령과도 같았다. 완벽했던 슈트핏은 헐거워 보였고 밤새 잠 못 이루어 충혈된 눈은 애써 감추려 해도 감춰지지 않았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준비된 원고를 기계적으로 읽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내용은 여전히 오만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최근 우리 그룹을 겨냥한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음해 세력에 대해 그의 변명은 공허했다. JBC의 불임 진실 보도와 민지수와의 파혼은 이미 그를 사기꾼으로 낙인 찍었다. 천마 바이오로직스의 데이터 오류는 실무진의 사소한 실수였을 뿐이며 그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객석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다. 사소한 실수, 내 주식이 반토막 났는데 불임인 걸 속인 것도 사소한 실수인가? 조용히 하십시오. 왕 여사가 마이크를 가로챘다. 그녀는 아들보다 훨씬 강인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강당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천마는 이보다 더한 위기도 겪어냈습니다. 외부의 적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녀의 연설은 그러나 강당의 거대한 뒷문이 열리는 소리에 의해 중단되었다.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정적 속에서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다가왔다. 빛을 등지고 들어선 사람은 윤서연 그레이스 윤이었다. 그녀는 이 비극적인 연극의 주인공처럼 가장 극적인 순간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뒤로는 기태와 하이페리온의 법무팀이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들고 그림자처럼 따랐다. 강태준의 얼굴이 경악으로 굳어졌다. 왕 여사의 눈은 사리로 번뜩였다. 내가 감히 여길 어디라고. 윤서연은 그녀의 고함을 무시한 채 당당하게 주주들 사이의 통로를 걸어 단상을 향했다. 경비원들이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그녀가 손에 든 것을 보고 멈칫했다. 천마그룹 지분 12%, 하이페리온 인베스트먼트 및 본인 그레이스 윤명희. 그녀가 주주총회 의장에게 서류를 내밀었다. 이 총회의 주요 주주로서 발언권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지난 몇 주간 그녀는 천마그룹의 폭락한 주식을 닥치는 대로 사들였다. 그녀는 이제 강태준 일가를 제외하고 이 방안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실질적인 2대 주주였다. 의장이 당황하며
왕 여사의 눈치를 보는 사이 윤서연은 이미 연단으로 올라섰다. 그녀는 강태준을 밀어내던 마이크 앞에 섰다. 강당의 모든 카메라가 그녀를 향했다. 강태준 총수는 방금 이 사태를 외부 세력의 음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외부 세력이 아니라 천마그룹의 내부의 적에 대해 말하러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모든 주주들의 귀를 사로잡았다. 강 총수는 TM 저그루윌의 데이터 오류가 사소한 실수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녀가 기태에게 신호를 보냈다. 강당의 거대한 메인 스크린에 JBC가 보도하지 못한 원본 자료가 떠올랐다. 그것은 강태준이 직접 서명한 내부 결제 문서였다. 1% 미만의 부작용 가능성은 무시하고 임상 3상을 즉시 종료 신약 허가를 추진할 것. 그리고 그 문서 아래에는 그 무시된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한 환자들의 명단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강당은 충격적인 정적에 휩싸였다. 이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탐욕의 눈이 먼 명백한 살인입니다. 윤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강태준 총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주들을 속였고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도박을 했습니다. 거짓말 저건 조작이야. 강태준이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저 여자가 나를 모함하기 위해 만든 가짜 서류라고. 가짜라고요. 윤서연이 그를 차갑게 돌아보았다. 좋습니다. 그럼 이것도 가짜인지 들어보시죠. 그녀는 두 번째 파일을 재생시켰다. 이번에는 영상이 아니었다. 음성이었다. 강당 전체에 강태준의 목소리가 섬뜩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럼 그 호랑이의 목을 부러뜨려. 당장 사고든 재해든 상관없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 그것은 강태준이 최 실장에게 살인을 교사하던 바로 그 통화 녹음이었다. 깨끗하게 복원된 음성은 그 어떤 변명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객석은 이제 경악을 넘어 공포에 휩싸였다. 자신들의 총수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려 한 살인 교사범이었다. 이사회 임원들은 자신들의 의자가 전기의자처럼 느껴졌다. 왕 여사조차 아들의 그 노골적인 범죄 증거 앞에서 입을 다물었다. 그녀의 제국이 완전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강태준은 단상 위에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자신의 목소리가 얼마나 멍청하게 들리는지 깨닫고 절망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윤서연은 그가 방역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차단하고 그를 완벽한 외통수로 몰아넣었다. 윤서연은 그 처참한 몰골을 내려다보며 다시 주주들을 향해 섰다. 주주 여러분, 이런 자에게 우리의 천마그룹을, 우리의 미래를 맡기시겠습니까? 그녀가 손을 들어 강태준을 가리켰다. 저는 이 자리에서 주주 그레이스 윤의 이름으로 강태준 총수와 그의 범죄를 방조한 왕 여사의 이사직 해임안을 긴급 발의합니다. 해임하라. 동의합니다. 저 살인자를 당장 끌어내. 주주들의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했다. 의사봉을 쥔 의장이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강당의 모든 문이 동시에 그리고 거칠게 열렸다. 주주들이 아니었다. 짙은 감색 정장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었다. 수십 명의 수사관들이 법원 집행관들과 함께 성큼성큼 단상을 향해 걸어왔다. 그들은 혼란에 빠진 주주들을 해치고 망연자실에 있는 강태준과 왕 여사 앞에 섰다. 강태준 씨, 리더로 보이는 수사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증거 인멸 교사, 그리고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왕 여사님, 강태준 씨의 범죄를 공모하고 방조한 혐의로 함께 체포합니다. 두 분 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수사관이 미란다 원칙을 읊는 동안 강태준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철컥하는 그 소리가 천마 왕조의 종말을 알리는 소리처럼 강당에 울려 퍼졌다. 어머니,
어머니, 강태준이 마지막으로 비명을 질렀지만 왕 여사 역시 2명의 수사관에게 팔이 붙들린 채 끌려나가고 있었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했던 모자가 수백 명의 주주와 수십 대의 카메라 앞에서 가장 치욕적이고 비참한 모습으로 퇴장했다. 윤소연은 그 모든 과정을 단상 가장 높은 곳에서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도 복수의 기쁨도 없었다. 오직 5년간의 지독했던 싸움을 끝낸 자의 깊은 피로감과 마침내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았다는 차가운 안도감만이 감돌았다. 정의는 가장 늦었지만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실현되었다. 강태준과 왕 여사가 차가운 수갑을 차고 주주총회장에서 끌려나가는 순간 거대했던 천마 제국은 공식적으로 종말을 고했다. 플래시 세례가 빗발쳤고 주주들의 고성과 기자들의 외침이 뒤섞여 강당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윤서연은 단상 위에 홀로 서 있었다. 그녀는 끌려나가는 강태준의 마지막 절망 어린 시선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마주했다. 그 눈에는 승리감도 동정도 없었다. 오직 5년 3개월 하고도 12일 만에 마침내 닫힌 지독했던 한 시대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 무감각한 평온함만이 존재했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은 천마그룹이라는 거인의 붕괴가 가져온 충격파로 연일 흔들렸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윤서연이 하이페리온의 이름으로 제출한 증거 살인교사, 녹취록 임상 데이터 조작 원본 수백억 대의 비자금 장부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치명적이어서 변명의 여지조차 없었다. 법정에선 강태준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그는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이끌던 오만한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불임 사실을 세상이 알게 되었다는 수치심과 아이들에게 기증자로 낙인 찍힌 절망감, 그리고 살인 미수라는 범죄에 무게에 짓눌려 껍데기만 남은 모습이었다. 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그저 왕 여사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비굴하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 반면 왕 여사는 마지막까지 오만했다. 그녀는 법정에서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이 모든 것이 천마그룹을 노린 하이페리온의 음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녀가 아들의 범죄를 덮기 위해 검찰과 정계에 로비를 시도한 증거까지 추가로 드러나자 그녀의 마지막 발악은 오히려 괘씸죄만을 더할 뿐이었다. 최종 선고일, 법원은 이례적으로 엄중한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강태준, 자신의 탐욕을 위해 환자들의 생명을 기만하고 주주들에게 천문학적인 손해를 입혔으며 나아가 자신의 전 아내를 살해하려 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이에 본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강태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피고인 왕 여사, 아들의 범죄를 방조하고 그룹의 자금을 횡령하여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폐하려 한 죄. 왕 여사 역시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소리쳤지만 법정 경위들에 의해 차갑게 끌려나갔다. 윤서연은 그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그들의 형량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복수는 그들이 감옥에 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진짜 마무리는 천마그룹 그 자체였다. 총수 일가가 구속되고 모든 비리가 드러나자 천마그룹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최종 부도를 선언했다. 채권당과 정부가 개입해 그룹 해체 및 구조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모두가 하이페리온, 즉 그레이스 윤이 이 거대한 시체의 가장 큰 조각을 차지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녀가 천마 바이오로직스의 최대 주주였으며 그룹 전체에 막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윤서연의 선택은 모두의 예상을 다시 한번 뒤엎었다. 그녀는 천마그룹을 인수하지 않았다. 그녀는 제2의 천마가 될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파괴가 아닌 완벽한 청산이었다.
그녀는 천마그룹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 땅에서 사라지기를 바랐다. 그 썩은 뿌리 위에 새로운 것을 심을 수는 없었다. 하이페리온은 채권단 회의를 주도하며 천마그룹의 모든 자산을 공개에 매각하는 절차를 밟았다. 그것은 단순한 매각이 아니었다. 외과 수술처럼 정교한 해체 작업이었다. 그녀는 천마 바이오로직스에 조작되지 않은 원천 기술은 해외의 경쟁 제약사에 매각했다. 천마건설은 분할되어 중소건설사 컨소시엄에 넘어갔다. 강태준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본사 건물은 공교롭게도 JBC 방송국의 새 사옥이 되었다. 그녀는 천마그룹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던 모든 부패와 탐욕의 흔적을 지워버렸다. 강태준과 왕 여사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천마라는 이름의 바벨탑은 그들이 버렸던 한 여자의 손에 의해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해체되었다. 이 과정에서 하이페리온은 단 한 푼의 손해도 보지 않았음은 물론 막대한 차익을 실현했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비난하지 못했다. 그녀는 가장 합법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썩은 것을 도려냈을 뿐이었다. 시간이 흘러 서울에는 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5년 전 그녀가 빈손으로 쫓겨났던 그 계절이었다. 하지만 서울 외곽 그녀의 저택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통유리창으로 따스한 겨울 햇살이 쏟아지는 넓은 거실에서 10명의 아이들이 모여 있었다. 아이들은 더 이상 검은색 정장이나 드레스를 입고 있지 않았다. 각자의 개성에 맞는 편안한 스웨터와 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4살 아니 이제 5살이 된 아이들답지 않게 침착하고 지적이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5년 전 파티장에서 보였던 무기로서의 냉담함은 사라져 있었다. 그들은 이제 어머니의 군단이 아닌 어머니의 가족이었다. 윤지는 복잡한 금융 알고리즘 대신 전자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다. 수아는 신약 데이터 대신 태블릿으로 아름다운 디지털 아트를 그리고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천재였지만 이제 그들의 재능은 파괴가 아닌 창조를 향해 있었다. 윤서연은 그 모습을 벽에 기댄 채 따뜻한 코코아 잔을 들고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윤진이 바이올린을 멈추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어머니, 신문에서 봤습니다. 천마라는 이름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아이는 그저 사실을 전달했지만 그 눈빛은 묻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느냐고. 윤서연은 잔을 내려놓고 무릎을 굽혀 아들과 눈을 맞췄다. 그래 윤진아, 5년 전 우리를 덮쳤던 그 지독한 겨울은 이제 끝났어. 그녀는 아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의 손길은 더 이상 전략가의 것이 아닌 오직 어머니의 것이었다. 그럼 우린 이제 뭘 하죠? 수아가 다가와 물었다. 10명의 아이들이 모두 그녀를 둘러쌌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기대가 반짝였다. 그들은 더 이상 복수를 위해 살지 않아도 되었다. 윤서연은 아이들 모두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이제 우리의 것을 만들어야지. 하이페리온은 미래에 투자한다고 했지.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짓는 계산되지 않은 진짜 미소였다. 너희들이 바로 그 미래야. 강태준의 복제품이 아니라 윤서연의 아이들이 아니라 너희 자신만의 미래. 며칠 후 하이페리온 인베스트먼트는 하이페리온 재단의 출범을 발표했다.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이 재단은 불임이나 희귀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한 생명공학 연구, 그리고 소외된 천재 아이들을 위한 교육 사업에 전념할 것이라 밝혔다. 그레이스 윤은 공식 석상에서 물러나 이 재단의 이사장으로만 조용히 활동하기 시작했다. 마지막 장면, 눈이 가끗이 맑고 투명한 겨울날의 공원. 그레이스 윤은 더 이상 칠흑 같은 드레스가 아닌 따뜻한 아이보리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10명의 아이들과 함께 눈밭을 걷고 있었다. 아이들은 깔깔거리며 눈싸움을 하기도 하고 진지한 얼굴로 겨울나무를 관찰하기도 했다. 그녀는 강태준의 모든 것을 빼앗았지만 아무것도 차지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5년 전 빼앗겼던 자신의 삶과 어쩌면 그 이상이었을지도 모를 10개의 새로운 삶을 되찾아왔을 뿐이었다. 강태주는 그녀를 불임이라 불렀지만 그녀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어머니가 되었다. 윤서연은 자신을 닮은, 그리고 동시에 강태준을 닮은 그 10개의 경이로운 창조물들의 손을 잡고 과거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햇살 속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왕국은 무너진 제국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와 그녀의 아이들이 함께 만들어갈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산 그 자체였다.